MRI를 찍었을 때 뇌의 백질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흰 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백질이 조금 손상을 받았던 흔적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했다, 확장됐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뇌에는 상처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MRI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고 편두통이 반복되면 이 편두통 자체가 뇌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편두통 환자분들 제가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편두통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편두통 치료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 내용이에요. 무려 600만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세대 의대와 숭실대 공동연구진이 2024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편두통을 방치하면 뇌가 손상됩니다. 방금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신 것만으로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편두통이 뇌에 어떻게 손상을 유발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 편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이 더 취약하고 위험한지 중요하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냥 위험한 걸 알고 살면 되나요? 아니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어요. 오늘이 그 말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느끼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으로 이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두통이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이해하려면 뇌 MRI 사진을 찍었을 때 보이는 한 가지 현상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뇌의 백질 병변이라는 건데요. 뇌는 회백질과 백질 이렇게 크게 2가지 구성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MRI를 찍었을 때 뇌의 백질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흰 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뇌 백질의 고신호 병변, 하얗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뇌 백질이 조금 손상을 받았던 흔적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이 신호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편두통이 없는 사람보다 편두통 환자, 특히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서도 편두통 전에 조짐, 전조라고 확 시각적인 전조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조짐이 있는 편두통 환자에게서 이 백질 병변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편두통이 없는 분들보다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편두통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조짐 편두통을 가진 분들이 뇌 백질에 흉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흰 점 하나하나가 뭐냐면 뇌로 가는 피가 가다가 막혔다가 회복되면서 미세하게 뇌 조직이 손상된 흔적이 이런 게 MRI에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편두통이 발작을 할 때마다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했다, 확장됐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뇌에는 상처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편두통이 올 때마다 그럼 상처가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건가요?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겠지만 편두통은 계속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뇌에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 한 번 왔다고 해서 MRI에 막 보이는 흉터가 바로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두통이 몇 년 동안 반복되고 몇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려 600만 명 이상을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로 나왔는데요. 편두통 환자의 치매 발병률이 1.8%, 편두통 없는 대조군은 1%였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이 있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이렇게 딱 편두통 하나만 차이가 났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 이 책에서도 편두통과 뇌혈관의 연관성을 한 챕터 전체로 다뤘는데요. 단순히 MRI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고
편두통이 반복되면 이 편두통 자체가 뇌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편두통을 그냥 단순히 두통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네요. 뇌신경계 질환의 범주로 봐야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에 무리가 오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간의 연구 결과로 사실 영향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연구팀이 18년간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편두통 환자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은 편두통이 없는 사람보다 1.37배 높았습니다. 또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간헐적으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발생할 위험이 무려 1.48배 높았습니다. 거의 1.5배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편두통을 앓으면 전체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고 치매 안에서 알츠하이머도 높아지고 혈관성 치매도 높아지고 네네. 알츠하이머는 사실 유전적인 영향이 꽤 많이 있는 치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편두통까지 있어버리면 더 그게 더 확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거네요. 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졸중 이야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무겁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뇌졸중까지. 두통만 앓는 게 정말 그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렇게 다양한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오는 거예요. 2023년에 한국인 편두통 환자 45,246명과 대조군 18만 명가량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 연구가 중요한 건 뇌졸중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고혈압, 당뇨, 흡연력, 비만, 음주 이렇게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험 요인을 다 보정을 하고 나서도 편두통 환자군의 뇌졸중 위험이 1.35배 높았다는 겁니다. 아주 유의미한 지표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혈압도 정상이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 근데 편두통만 있어. 근데 이 편두통만 있다는 것 자체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심지어 이 편두통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위험 요인이 특히 젊은 분들한테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 의대에서 34세 미만에서 뇌졸중이 생겼던 환자군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뇌졸중이 있었다고 하면 보통 다 노인들을 떠올리시잖아요. 34세 미만 뇌졸중 환자들을 조사해봤을 때 여자 환자의 35%, 남자 환자의 20%가 편두통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편두통의 유병률 자체가 여성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남성 젊은 뇌졸중 환자의 20%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두통이 있다면 나는 젊으니까 뇌졸중 위험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른 나이부터 뇌졸중 위험을 안고 사신다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무겁게 말하자면. 네. 왜 이렇게 편두통이 뇌혈관 그리고 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일단 편두통이 발작할 때 뇌 안에서 생겨나는 일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편두통 자체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의 뇌혈관은 정상인보다 자극에 훨씬 예민한 상태였다가 혈관이 확장됐다가 수축됐다를 반복하면서 혈관에 있는 세포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혈관이 일을 많이 하면서 빨리 닳는다? 그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되겠네요. 쉽게 말하자면. 네. 우린 처음에 막연하게는 이렇게 아픈데 머리에 무리가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있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편두통은 3차 신경계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CGRP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주변 혈관과 신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은 커지고 신경엔 정말 염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뇌혈관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한 번으로는 당연히 괜찮겠죠. 하지만 낫기도 전에 또 염증이 생겼어요. 또 염증이 생겼어요. 이런 미세한 염증 손상 흉터들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뇌가 손상받기 쉬워지는 거죠. 또 이제 더 말씀드리기 정말 아쉬운데 혈액이 굳기 쉬운 상태가 돼요. 편두통 환자는 혈소판이 활성화가 더 잘 돼가지고 혈액이 조금 더 쉽게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흔히 겪는 뇌의 경색을 만들고
이런 편두통 환자는 미세한 뇌경색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혈관의 기능 장애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계속 약을 드시고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혈압이라든지 고지혈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계속 편두통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진다는 거네요. 내가 나이가 많지 않아도. 결국 이 세 가지 혈관 반응성 이상, 반복된 염증, 과도한 응고성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겁니다. 특히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 내가 편두통이 오기 전에 뭔가 조짐 현상이 있다, 그 시각이 왜곡되고 빛이 번쩍번쩍한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위험이 높습니다. 편두통의 조짐이라고 하면 두통이 오기 전에 보통은 시야 증세로 오거든요. 앞에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아니면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거나 혹은 한쪽 손발이 막 저리고 감각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편두통 조짐을 가지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즘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고 어두운 얘기고. 무서웠죠. 네네네. 네. 정말 내가 두통도 억울한데 이렇게 무서워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아셔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대응을 할 수 어떻게 할 있으니까.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는 좀 밝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당장 두통 일기를 시작해주세요. 뭐 또 일기를 쓰래 이게 아니고요. 두통 일기를 시작을 해야지 편두통에 대해서 나의 대응 방안, 약을 먹든 다른 치료를 하든 적절하게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지 편두통의 횟수를 낮출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게 한 번 온 걸로는 괜찮다. 하지만 이게 여러 번 쌓이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통 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극에 예민한지 어떤 치료에 효과적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한 달에 8번 이상의 두통이 있다면 만성화되기 거죠. 직전이시거든요. 네네네. 이때는 더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8번이면은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8일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출근을 지금 일주일에 두 네, 번만 한 달에 해도 22번씩 8일 되니까. 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잘 체크해 보세요. 또 방금 말씀드린 듯 조짐, 전조 증상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한번 어떤 증상인지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나 지그재그 선이 보인다. 한쪽 선이나 얼굴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어눌해지는 느낌이 든다. 두통 전에 20에서 60분간 이런 증상이 왔다가 사라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짐 편두통이에요. 굉장히 편두통은. 무서운데요. 네. 무조짐보다 네. 뇌혈관 위험이 더 높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두통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 MRI를 찍었을 때 뭐 병변도 없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MRI가 잡아내는 건 이미 구조적으로 기질적으로 아예 변형이 된 경우를 잡아내는 겁니다. 지금 한 겹씩 쌓이고 있는 미세한 손상은 MRI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통이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여러 번 가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뇌에 계속 자극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RI 정상입니다. 근데 편두통 계속돼요. 안심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는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런 환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랬다라는 거고 그건 가해지는 순간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두통 자체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두통 약 자체는 통증을 끄는 약이고 발작 자체를 줄이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작이 있을 때마다 뇌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찾아보고 이를테면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적인 문제를 하고 나한테 두통을 유발하는 어떤 트리거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보고 내가 운동이 부족하다.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고 뇌혈류의 순환도 함께 개선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미 편두통이 왔을 때는 초기에 약을 드셔서 염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고 편두통의 일수가 많다면 예방치료 혹은 다른 구조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는 횟수 자체를 줄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실제로 빈도가 줄어요. 줄고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결국 두통을 치료하는 것이 뇌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결국에는. 오늘의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두통을 치료하는 것은 뇌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핵심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편두통은 반복될수록 뇌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만든다. 혈관성 치매가 1.2배, 알츠하이머가 1.3배, 뇌졸중이 1.35배 늘어난다. 둘째, 특히 조짐이 있는 편두통, 만성 편두통 환자는 더 위험하다. 셋째, 두통 일기로 빈도를 파악하고 발작 자체를 줄이는 치료를 받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무겁고 뭔가 무서운 주제에 불안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지만 이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통은 놔두면 네. 점차 커져요. 마치 산불에 불난 것처럼 내가 방치를 하면은 내 머리 전체를 다 점령하고 내 생활 전체를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절대 뒤로 밀어둘 문제가 아니에요. 미루면 안 되죠. 네. 변두통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뇌도 지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통은 알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책 광고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한 땀 한 땀 글을 쓴 거니까 혹시 두통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두통을 앓고 있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뭘 대응을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내가 해당되는 것 같다. 꼭 편두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 두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읽어보고 겪고 계시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조경하 차윤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